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7월 27일 토익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커스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파트 1 같은 경우는 의외로 사람 중심 사진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보통은 한 3개 정도 등장하는 편인데 오늘은 5문제가 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사물 중심 사진은 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진 유형으로 보면 이렇지만 실제로 정답 유형으로 볼 때는 4대 2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이게 사람일 거야, 사물일 거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사람 중심 사진을 보더라도 물건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뭐 빠지지 않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어휘 자체가 어렵진 또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어려웠냐면 발음이 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로 제가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쉬운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파트 1이지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평소 공부를 하셨어야 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파트 1 사진 분석 순서입니다. 어떤 사진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딱 잡아두시는 게 좋은데 사람, 동작, 복장, 물건, 배경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보시고요. 영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좀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따로 있어요. 어떤 이 키워드를 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렇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영어 들으면서 아하 맞네 아니네 이 생각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다시 한번 사람 사진에서도 사물 배경 체크 꼭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은요. 정답은 완전 무결합니다. 꼬투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정답을 땅 고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오답을 잡으셔도 됩니다. 다 객관식이잖아요. 보기 4개 중에 정답 하나를 찾거나 오답 꼬투리 3개만 잡으면 정답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속어법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요즘 그래서 일부러 정답만 좀 어렵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 세모 치면 된다는 거죠. 객관식이니까 한 번에 승부 걸지 마시고 세모 치고 승부 걸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키워드입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친구죠. wear 하고 put on 이란 표현인데 우리만 한글로 해석하면은 둘 다 입다, 착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달라요. 어떤 장면이 보통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있죠. 혹은 뭐 옷 같은 거 입죠. 지금 입고 있고 가방을 메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wear라는 단어입니다. 이 wear라는 단어는 착용을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동작이 없어요. 그런데 put on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 동작입니다. 착용하는 중간이다. 이렇게 워딩을 좀 정확하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사진 보시면은 가방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메고 있는 중간이다가 아니죠. 이미 다 메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tanding 이건 굉장히 쉬운 거죠.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아저씨가 앞에 지금 서 계시죠. 앉아있는 키가 이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서 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다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 이미지 잡아주시면 되고 물론 이 장면에서도 꼭 서 있다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몇몇 사람들은 앉아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발표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part 주차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be part라는 거는 이미 주차가 끝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주차하러 가는 중이 아니다라는 점 어떤 장면 상상하시면 되죠? 이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차칸에 이미 다 들어가 있죠. 더 이상 이 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자동차가 part, 주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들을 잘 그려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reach. 오늘 좀 포인트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reach는 일단은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과 연락하다 이 뜻이 기본 뜻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for, 뭐 across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전치사들하고 같이 쓸 때는요. 손이나 팔을 좀 뻗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착하다랑 연락하다는 쉬우니까 팔을 뻗다라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될까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보세요. 나름대로 어쨌든 팔을 이렇게 뻗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팔을 뻗는다고 해서 쭉쭉쭉 뻗는 요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펴져 있는 요런 장면까지는 reach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런 물건이 없고 요런 컨테이너나 컨베이어 벨트만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컨베이어 벨트를 뭐 reach, 뭐 across the conveyor belt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좀 가로질러서 손을 뻗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땐 이 물건이 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물건이 없다면 그것도 될 수 있겠다.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장면과 어떤 정답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얘만 될 거야, 쟤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항상 이것도 될 수 있겠고 저것도 될 수 있겠지라고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파트 1 잡아 나가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walkway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보통 걷는 길이니까 보도나 인도라고 하죠. 우리 walkway 말고도요, 또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 sidewalk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sidewalk. 이 되게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도로를 보면은 가운데에 차도가 있고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 옆에서 걷는 길이라고 해서 이 sidewalk 요것도 인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는 상당히 직설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물론 또 간접적인 경우도 많지만 이런 일반적인 단어들은 직설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특히 토익 같은 경우는 베베베베 꼬는 것보다는 좀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잡아보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요런 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딱 가운데 차도가 있고 요렇게 양옆에 사람이 걷는 인도가 있죠. walkway라고 하시거나 sidewalk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쭉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일렬로 주차되어 있다. be parked 써도 되겠죠. 그다음 자동차가 인도 옆에 있다라고 해도 되겠고요. 혹은 뭐 여기서는 뭐 일렬로 주차했다, 일렬로 서 있다, 길을 따라서 서 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정답으로 또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개념들을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죠. 특히 이런 복합적인 사진들은 출제자가 어디에 포인트를 딱 꽂아가지고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사진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push 이건 뭐 쉽죠? push 미는 거죠. 자, 미는 건데 좀 더 이미지를 가져가자면 이런 거.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은 차를 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야 가자 하고 미는 거. 저도 예전에 아파트 주차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중 주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로막은 차들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쭉 살 밀어서 차를 좀 치우고 내 차가 이제 나가는 약간 요런 장면이거든요. 그게 좀 생각나서 요런 사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혹시라도 이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집 주차장도 이래 그러면은 막 차 길 막았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래 이게 푸시야 이러면서 영어 단어 한번 생각하면서 밀어보시면 조금 덜 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앞에 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파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랜만에 중상입니다. 솔직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상상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에 가까운 중상이 아니라 상 쪽에 가까운 중상 난이도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 잘못했으면 상까지도 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조금 까다로웠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죠. 스키밍 난이도는 중 정도였어요. 우리 스키밍이 뭐죠?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거죠. 어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스키밍 보기 길이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가 어려웠다는 걸까요? 일단 내용이 조금 까탈스러웠죠. 거기 이어지는 발음도 좀 까탈스러운 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밍은 굉장히 편하게 하셨는데 들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난이도는 간만에 또 중상 혹은 중상상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 3는요. 스키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키밍을 가지고 요즘 들어서 페이크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키밍은 문법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단어는 빼놓지 않고 보시는 거. 이걸 이제 스키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정답 체크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대부분 순서대로 들리는 거 과감하게 가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과감하게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음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앞에 문제에 붙잡혀서 끙끙끙끙 하고 있으면 리딩과 다르게 리스닝은 MP3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문제도 놓치고 뒤에 다가오는 문제도 놓치고 전반적인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르든 못 고르든 그냥 과감하게 뭐라도 들려내라고 가주시면 문제는 틀릴지언정 타이밍은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근데 또 토익이 재밌는 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토익은 보통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과감하게 그냥 뭐가 보기 중에 들리는 걸 고르시면 여러분이 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답을 찾으실 수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토익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답 찾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스크립트 끝난 후에 문제 읽어주는 시간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못 푼 문제 있다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항상 과감하게 다음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바로 나오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이밍을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땅, 땅, 땅. 그쵸?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따당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따당은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과감한 거밖에 없어요. 듣자마자 고르고 넘어가줘야 들리는 걸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들어놓고 조금 고민하는 동안 그 다음 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고르시는 거. 어떤 걸 과감하게죠? 보기 중에서 들리는 거 비슷한 거 과감하게 가시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점수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논란 유형 첫 번째 보시면요. 주제, 이유, 목적, 장소, 화자 문제입니다. 보통 1번 문제 유형인 경우가 많죠. 1번 문제니까 가장 앞에 쪽에 힌트가 있을 건데 사실 대중 없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3문장 이내의 정답에 대한 승부를 좀 거셔야 돼요. 여기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3문장 이내의 답을 못 골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버리고 다음 문제로 내려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손절 잘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거 안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where do the speakers work? 어디서 일하니라든지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다시 한번 주제, 이유, 목적, 장소, 화자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분석하는 건 제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는 한 3문장 이내에 들리는 거 과감하게 골라야 되겠구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맛있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답만 고르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7월 27일 토익 시험 모두 잘 보셨나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파트 2, 4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그리고 오늘 시험에서 좀 까다로웠던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2, 4의 총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2의 난이도는 우선 중상으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시험들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시험은 사실 전 시험과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 점수를 따내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2-3번 정도는 연달아서 시험을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텀을 길게 갖기보다는 이제 짧게 갖고 여러 차례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7월 첫 번째 시험, 오늘 시험이 이제 7월에 있었던 두 번째 시험인데 7월 초에 있었던 그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의 경우 오늘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지난 시험보다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전 시험보다는 쉬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를 했다거나 혹은 오랜만에 토익 공부하고 오랜만에 시험을 봤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파트 2가 좀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체감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파트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을 도출해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여러분들의 직감을 믿고 문제를 풀어나갔다면 아마 정답을 잘 도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시험의 문제 유형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큰 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문사 의문문이 평균 12문제, 그리고 비의문사 의문문은 13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보통은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고, 오늘 시험에서 좀 특징이 있었다면은 의문사 의문문에서 약간 좀 예상 밖의 답변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상을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질문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한다거나, 혹은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기보다는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의미합니다. 소위 반전응답, 간접적인 응답, 예상 밖의 응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25문제 가운데 그렇게 좀 까다로운 답변을 취하는 케이스가 한 총 6문제 정도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파트2는요,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쉬운 문제부터 정말 까다로운 고난도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풀어보셨을 때 어떤 난이도의 파트2를 풀게 되시더라도 할만한데 하고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간접적인 답변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When will you install a new dishwasher? 자,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이고, 언제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 가능한 답변은 언제 설치할지에 대해 시점으로 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I decided not to place the order. 저 주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설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답변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바로 정답으로 마킹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정답인지 오답인 줄도 모르겠어 싶을 때는요, 여러분, X가 아니라 항상 세모 표시를 해두고 보류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오답 속어법이라고 하잖아요. Part 2에서는요, 질문만 정확히 들을 수 있다면 사실 오답은 정말 고민의 여지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오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고민이 되면 일단은 보류를 해두신 후에 나머지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정답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Why are you modifying our budget? 자, why로 시작하는 역시 의문사 의문문이고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우리 modify라는 동사는 change, revise의 동의어로 알려져 있죠. 자, part 2에는 항상 else의 빈출 표현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part 2 쉐도잉을 통해서 else의 빈출 표현들 자연스럽게 익혀나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산을 수정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유로 답을 하진 않았고요. Check the latest financial report. 최근 재정 보고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modify, 수정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이 financial report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직접적으로 이유로 답은 하진 않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 이와 같은 답변은 이제 소위 모호한 응답이라고 하죠. 만약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고 최근 보고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 나와 있으니 이런 간접적인 답변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요, 이제 선택 의문문인데요. Do you prefer a package tour or will you plan everything yourself? 자, 당신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plan everything yourself, 스스로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요. I'm really busy these days 라고 답을 한다면 저 요즘에 엄청 바빠요 라는 얘기는 너무 바빠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패키지 투어를 선호한다 라는 간접적인 답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마찬가지 고민이 되었다. 그럼 무조건 보류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오답은 깨끗하게 소거가 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When can I schedule
우리 schedule이라는 표현은 영국 호주식 발음으로 schedule로 발음이 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when can I schedule an appointment with Dr. Shin? 그러니까 진료 예약을 언제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의문사 의문문의 답변 확인해 볼까요? We're not taking any new patients now. 저희 현재로서는 새로운 신규 환자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We are not accepting new patients. 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간접적인 응답이에요. 시점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예약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되게 애둘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짚어본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셔도 와, 진짜 까다로운데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컨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냥 뒤로만 들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 2는요, 여러분, 컨텍스트가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의 예상을 좀 벗어날 경우 체감 난이도가 급상승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답을 지워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파트라는 것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신감 잃지 마시고 문제를 잘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Part 4의 총평을 한번 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Part 4는 제가 난이도 중상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Part 3에 비해서는 Part 4가 조금 더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Part 4는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담화 지문이잖아요. 그런데 억양이 조금 까다로웠던 성우가 한 지문을 담당해서 읽게 될 경우에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짐과 동시에 억양이 또 좀 강한 경우에는 약간 듣기 자체가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4가 좀 어려웠다라는 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오늘 파트 4에서는 어떤 지문 유형이 등장했는지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연설 지문이 한 지문 나왔고, 공지, 그리고 회의 발췌록, 이 세 지문이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텔레폰 메시지도 많이 나왔어요. 총 세 지문, 그리고 방송 지문이 하나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적인 상황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파트이다 보니 파트 4에서는 업무적인 뭔가 비즈니스하고 관련한 그런 상황의 담화 지문의 비중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에서는 이렇게 회의 발췌록과 음성 메시지 비중이 컸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뽑아볼 수가 있겠고요. 파트 4는 지문 유형에 따른 흐름 및 출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이론서를 통해서 파트 4의 지문 유형별 전략들, 흐름들을 좀 잘 익혀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별 분석입니다. 일단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디테일한 세부 정보에 대해 묻는 문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인데요. 이는 파트 3뿐만 아니라 4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전체적인 문제 유형 비중을 본다면 이렇게 특정 정보를 딱 노려 들어야 하는, 즉 순간 집중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대부분 아무래도 비중이 큰 만큼 실수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많이 나올 텐데요. 정보가 언급이 되는 그 속도가 워낙에 빠른 시험이 바로 토익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거나 혹은 앞에 있는 문제의 단서를 놓칠 경우에 전개가 너무 빨라서 그 다음 문제들까지 연쇄적으로 계속 정보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토익 시험의 특징이죠. 근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파트 4에서 전개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지문에서 언급된 표현이 그대로 선택지에 표기가 되어 있어도 놓치는 분들이 꽤나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도파악 문제가 파트 4에서 세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 의도파악 문제 많이들 어려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도파악 문제와 그리고 비중이 큰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들의 이제 득점률을 앞으로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 어떤 접근법이 중요할까요? 자, 항상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듣는 것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자, context, 상황 이해와
연결이 되는 이런 직업 근무처 장소뿐만 아니라 주제에 대해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 항상 초반부에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챙겨 들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묻는 문제들인데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상황의 담화 지문인지를 항상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만 이런 문제 유형들의 득점률을 앞으로 높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평소에 짧은 지문이라도요, 듣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가 무엇이었더라? 라는 것을 정리해 가면서 이제 학습을 마무리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들을 제가 한 3가지로 추려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 paraphrasing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paraphrase라는 것은 지문에서 언급된 표현이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시험에서는 사실 그 paraphrasing의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자, 간혹 바뀌어서 표현이 되는 경우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죠. 우선 paraphrasing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의어로 바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에서 언급된 단어의 품사를 좀 바꾼다거나 혹은 문장 구조를 변형시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3번째 방법이요. 오늘 시험에서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제 선택지에서는 이를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바꾸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service라는 표현. 구체적으로 이 service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잔디를 좀 심고 싶은데요. 잔디 심는데 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라고 한다면 그 잔디를 심는 그 작업이 또 서비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 스페인어를 개인 교습 1대1로 지도받고 싶은데요. 그런 수업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수업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단서가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의 부속품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액정 필름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폰하고 관련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supplies라는 표현은요. 용품을 뜻하는데 보통 앞에 놓여 있는 단어와 함께 이제 본다면 office supplies는 사무용품이니까 pen, pencil, markers 이런 거를 포함하고 art supplies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뭐 brush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뭐 물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뭐 그런 것들 모두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요. information이라는 표현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 많아요. 또 a certain amount 또는 number of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특정한이라는 표현은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지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 certain amount of라고 하면 특정 수를 의미한다면 지문에선 구체적인 수량 표현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more than 10, 10개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bulk orders 에서 우리 bulk라는 표현은 다수를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량 주문 같은 거, 대량의라는 의미의 bulk orders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고요. 또 장비, 그리고 문서 이와 같은 표현들 어때요? 만약 정답이라면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역으로 적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스키밍 시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 그러면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